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운기입니다. 총선 시계가 빠르게 돌아갑니다. 이번 총선은 일단 여권의 분화로 시작됐습니다. 국민의힘 대표를 지낸 이준석 전 대표가 탈당과 함께 신당 창당을 선언하면서 보수 진영이 어디에 표를 던질지 주목되는 상황입니다. 민주당은 여전히 불투명합니다. 이낙연 전 대표가 신당 창당을 예고하면서 분열을 막기 위한 노력이 펼쳐지고 있지만 당권을 쥐고 있는 이재명 대표의 극적인 결단이 없으면 민주당 분열도 불가피해 보이는 상황입니다. 총선까지 이제 104일. 어떤 구도로 총선이 치러질지조차 알 수 없는 그런 전국입니다. 누가 이런 혼란을 만들었는지 유권자의 한 사람으로서 분통이 터질 일입니다만 어찌됐든 이렇게 앞이 안 보일 때는요. 비상등 켜고 정신 바짝 차리고 똑바로 전방 주시해야 합니다. 함께하면 더 좋습니다. 함께하면 이뤄낼 수 있습니다. 백운계 정치 1번지 출발합니다. 네, 오늘 함께 하실 네 분 패널 소개하겠습니다. 박원석 전 의원, 이은영 휴먼앤데이터 소장, 최수영 메시지 컨설턴트, 그리고 차지원 부산 가톨릭대학교 특임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차지원 교수님은 좀 오랜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못 뵌 사이에 얼굴이 더 멋있어지신 듯? 비결이 있습니까? 뭐 열심히 살면 됩니다. 예, 열심히. 밥 먹고 살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야죠.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보니까 요즘에 좀 열심히 살아야 되겠습니다. 네. 그렇지 않으면 어렵겠어요. 네.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아야지. 네. 오늘은 일단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어제 탈당 선언하고 신당 창당 선언했지요. 그 의미 그리고 효과, 파급력 이런 걸 좀 짚어보고 그 전날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취임했는데 두 사람의 차이라고 그럴까요? 우리가 또 어떻게 바라보는 게 좋을까? 이런 걸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준석 전 대표 어제 노원에 있는 한 갈비집에서 식을 가졌는데 그 갈비집을 택한 이유는 본인이 정치를 시작했던 곳이 노원구 상계동이고 거기에서 또 여러 가지 뭐 추억도 많이 있고 의미도 있고 그래서 했다라고 하는데 저는 자꾸 이렇게 좀 눈에 끌리던 게 뒤에 있는 동양화 그림이었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가 좀 머리가 좀 남다르지 않습니까? 뭘 여러 가지 생각을 동시에 하는 저보다는 하여튼지 뭐 한 수백 배 더 용량이 좋은 컴퓨터 같이 보이는데 왜 저 동양화를 배경으로 굳이 화면을 잡아서 방송을 했을까? 그것도 좀 궁금했습니다. 오늘 패널들 생각도 들어보고 또 메시지 전문가 얘기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제 이준석 전 대표 기자회견 첫 번째 부분 들어보겠습니다. 비상상태에 놓인 것은 절대 당이 아닙니다.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마냥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정확히는 대한민국이 변화가 없는 정치판을 바라보며 기다릴 수 있는 여유가 없었습니다. 저는 탄핵을 겪으며 비선은 있고 비전은 없는 대한민국을 다시는 용납하지 않겠다고 스스로 다짐했습니다. 선출되지 않은 누군가가 모든 유무형의 권력을 휘두르며 대한민국을 쥐락펴락하는 그 모습, 그 사람 앞에서 법과 상식마저 무력화되는 모습이 반복되는 것은 다시는 경험하고 싶지 않은 저의 그리고 국민 모두의 트라우마일 것입니다. 저는 잠시 보수정당에 찾아왔던 찰나와도 같았던 봄을 영원으로 만들어내지 못한 스스로를 다시 한번 질책하고 반성합니다. 그들의 권력 욕을 상식선에서 대했고 진압하지 못했던 오류를 반성합니다. 모든 것이 제가
부족한 탓입니다. 저는 오늘 국민의힘을 탈당합니다. 동시에 국민의힘에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정치적 자산을 포기하겠습니다. 네. 앞부분 또 중간 부분 이렇게 이제 나눠서 생각을 해볼 텐데요. 박원석 의원. 네. 저는 이제 어제 이준석 전 대표 저 기자회견을 보면서 참 여러 가지 생각이 들더군요. 그러니까 되게 이제 총선 앞두고는 막 이합 집산도 일어나고 당도 만들어지고 깨지고 그렇지만 이번 경우는 상당히 좀 특이해요. 그러니까 정권을 잡은 사람들이 뭐 이렇게 예를 들면 그전에는 나만의 어떤 당을 만들어 보겠다고 해서 만들기도 하고 그랬는데 이번은 그런 것도 아니고 그 당에 들어가서 대통령을 만들어준 사람을 쫓아내고 그렇게 해서 그 사람한테 당을 만들게 하고 이렇게 펼쳐지는 이 상황은 참 낯설었어요. 그렇죠. 한국 정치에서 좀 보기 드문 이제 그런 상황이 지난 대선 이후에 여권에서 전개된 거잖아요. 세 번째 비대위가 들어섰어요. 그리고 원래 이제 권력이라는 거는 한편의 독을 갖고 있기 때문에 너무 가까이 다가가면 그 권력에 대고 쓸려 나가고 그런 속성이 있습니다. 근데 이번 여권에서 그 지금 대선 이후에 전개되는 상황은 또 그것도 아니에요. 이를테면 그 권력을 만드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개국 공신들이 이 권력 투쟁의 가운데 희생양이 되는 뭐 전형적인 이런 모습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게 윤석열 대통령하고는 누구도 일을 같이 하기가 쉽지 않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 결국에는 이 윤석열 대통령과 같은 종의 이런 어떤 사람들, 뭐 주로는 검사들이겠죠. 그게 아니고서는 저분하고 일하기 어려울 만큼 좀 별난 면이 있다. 이런 생각이 첫 번째로 들고요.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 어제 탈당은 그 여당 전직 대표의 탈당이라는 건 굉장히 큰 사실은 사건이잖아요. 근데 이미 이걸 2달 전에 예고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뭐 이미 예고된 일이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사건처럼 보이지 않는 면이 있는데 어제 이제 탈당 선언문에서 뭐 앞으로 자기가 펼치고자 하는 신당이나 정치의 모든 걸 얘기하진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몇 가지 중요한 이제 시사점들을 얘기했는데 일단 그런 거죠. 욕을 먹어도 미래에 대해서 할 말을 하겠다. 저는 그 대목이 가장 인상적이었어요. 그런 정치가 없어요, 대한민국에. 근데 어쨌든 이준석은 이제 그런 방향을 잡은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싸움판에 끼지 않겠다. 예. 뭐 콜로세움 검투사 예. 뭐 이런 얘기 했고 뭐 아고라 이런 걸로 대비시켰는데 좀 다른 종류의 정치를 해보겠다. 그리고 무엇보다 시간은 내 편이다. 나는 30년 뒤에도 평가받을 건데 지금 정치하는 사람들 10년 내에 다 끝날 거 아니냐. 그것도 어떻게 보면 이준석의 신당이라는 게 당장 다음 총선 뭐 당장에 지금 여당 내에 본인이 있기 어렵게 된 상황에서의 탈출구가 아니고 자기 나름의 긴 정치에 대한 그 계획과 전략 속에 들어있는 하나의 시간표나 이런 느낌이 들었고요. 물론 이제 신당도 정치도 혼자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이준석이 어떤 세력, 어떤 볼륨 뭐 이런 걸 보일지는 지켜봐야 됩니다. 아직 그렇게 낙관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그리고 대통령 권력이 서슬퍼렇게 살아있기 때문에 여권이 흩어진다는 게 쉽지 않은 일이긴 한데 근데 저는 그 별남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과 그 아주 그 이너서클이 갖고 있는 그 별남 때문에 이준석에게 기회가 올 수도 있겠다. 예.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준석 대표가 이제 신당을 만들면 어떻게 될까 하는 부분은 좀 이따가 네. 따져보기로 하고 이렇게까지 그 밖에 갈 수 없는 이 상황을 생각을 해보면서 네. 우리 차재원 교수님은 정치사적으로 이게 어떤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까? 저는 뭐 대한민국이 1987년 60민주항쟁 이후로 민주화됐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지만 그러니까 그 여전히 대통령 중심의 권력 구조가 갖고 있는 일종의 하나의 최악의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우리가 이 소위 말하는 민주화 이후의 대통령들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제왕적 대통령이라고 그러잖아요. 여전히 대통령이 모든 것을 다 아우르고 모든 그 권력을 독점하는 현상, 이러한 부분들인데 그것이 그러니까 야당에 대한 뭐 여러 가지 견제나 뭐 통제뿐만 아니라 여당을 자기 편까지도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언제든지 쫓아낼 수 있는 이런 구조. 그래서 제가 보니까 이제는 제왕적 대통령이 아니라 황제적 대통령이 된 거 아니냐?
아닐까라는 생각이 든다는 것이죠. 사실 어제 그 이준석 전 대표의 탈당 기자회견에 키워드는 한마디로 반윤석열이잖아요. 그 키워드 중에서 좀 더 세분해 보면 첫 번째는 검경결사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당대표가 또 검찰이 왔잖아요. 그 검사 출신, 그러니까 자신의 후배인 대통령도 검사고 여당의 대표도 검사고, 그리고 그게 원내대표가 지금 누굽니까? 또 윤재호 경찰 출신이고, 그때 사무총장도 경찰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 모 방송에서 그 말을 한 달 반 전에 했었나? 예. 검경합동수사본부는 내가 본 적이 있지만 예. 검경합동 정치지도부 이런 건 나 처음 본다. 한 달 전에 쓰신 거예요? 한 달 반 전에 그때 그러면 김석기가 예. 그분을 최고위원 만들었을 때 이준석 대표가 그 표현 쓴 건데 우리 최재형 교수 말을 표절한 거군요. 사실 저작권은 저한테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검경결사체는 표현 어제 또 썼는데, 사실은 지금 한동훈 이 지금 비대위원장이 완전 여당 대표가 됨으로써 진짜 투톱이 완전히 말 그대로 검경이잖아요. 이러한 부분들이 시사하는 바가 도대체 뭘까? 물론 이 뭐 사실 뭐 그분들이 정상적으로 다들 뭐 이렇게 정치를 하고 하지만 국민들이 생각했을 때는 이게 과연 정상적인 정치 행위일까라고 예. 생각한다는 것이죠. 아주 특징적인 걸 하나 잡았던 하나의 그 단어였고요. 또 하나는 칼잡이의 아집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칼잡이라는 부분이 누굴 시사하느냐? 결국 윤 대통령 아니겠습니까? 윤 대통령이 여전히 검찰 시절에 이 피의자 다루듯이 정치를 한다는 거죠. 대표적으로 지금 야당 대표인 지금 이재명 대표에 대한 뭐 사법 리스크가 뭐 이재명 대표가 자초한 측면은 있다고도 말하지만, 그러나 이렇게 이 지금 다른 사건에 비해서 유례 없을 정도로 강도 높은 수사, 그리고 또 수사의 의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은 이 일종의 검사의 생리를 전혀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예. 그래서 이 검찰권의 공정한 행사에 대한 여러 비판이 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주 이 킬러 이 단어로 이 칼잡이 아집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여전히 지금 국민들을 통치 대상으로 보고 있다. 그런 부분을 이야기하고요. 마지막 세 번째가요. 비선입니다. 선출되지 않은 권력 이야기했잖아요. 그거는 아무래도 오늘 지금 국회 본회의를 아마 통과할 예정인 김건희 특검법을 아마 겨냥하고 한 이야기인 것 같은데요. 사실은 이 김건희 특검법 같은 경우도 사실은 여당이 사실은 이걸 갖다가 호미로 막을 걸 저는 가래로 막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어차피 본인들이 이걸 막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사실은 야당에서 이걸 발의했을 때 어떤 식으로 정치적 타협을 통해서 그럼 빨리 한번 협상하려고 이거 독소조항을 빨리 부활시켜서 미리 그러면 아예 패스트트랙 올리지 말고 그때 만약에 빨리 한 4월, 5월에 처리하고 거부권 행사했으면 이 정도까지 안 몰렸을 거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결국은 공정과 상식을 내걸었던 윤 대통령의 정치 캐치프레이즈하고 정반대로 가고 있다. 그러니까 이 지금 세 가지 키워드가 자신의 정치 행보를 설명하는 단어라고 저는 본다는 것이죠. 진작에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 얼굴로 총선을 치른다 그런 얘기를 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윤석열 대통령 얼굴로 치를지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윤석열 대통령 지지도 가지고 총선 치르기는 힘들게 생긴 상황인데, 이은영 소장님. 네. 그래도 결국은 윤석열 선거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윤석열 정부에 대한 심판 성격이 분명히 있고, 대통령 윤석열 때문에 당 대표에서 쫓겨난 사람이 당을 만들고, 네. 또 그것 때문에 또 파생된 이런 또 정당들이 막 나오고, 결국은 윤석열 총선이 될 수밖에 없다고 봐야죠. 일단 기본적인 선거 구도는 그 윤석열 정권 중간 평가 선거거든요. 근데 지금 그 이번 주에 나온 자료 보면은 윤석열 그 대통령 지지율이 이게 지금 리얼미터 자료인데, 18일에서 20일 2,508명 대상 조사 보면은 긍정이 36.3, 지난 조사 비교했을 때 차이 없고, 부정평가는 0.4%포인트 떨어졌지만 60.8%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정권이 중간평가를 받게 됐을 때 이거는 뭐 60%가 지금 부정적으로 보고 있으니까 어렵다, 선거가. 그래서 지금 그 한동훈 비대위가 이 이준석 대표 발표하기 바로 전에 막 급하게 해가지고 콩 뽑듯이 해서 만들어졌잖아요. 그리고 나서 한 일이 뭐냐면 한동훈의 차기 지도자 평가 여론조사가 막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그 조사들도 뭐 여러 가지 조금 문제들이 있습니다.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한동훈 비대위, 특히 한동훈 차기 주자로서 한동훈과 이재명을 붙이는 그런 조사들이 나왔는데, 그거는 뭘 뜻하는 거냐면은
윤석열 대통령 얼굴을 지워버리는 거예요. 한동훈으로 교체. 이렇게 해서 선거를 치르겠다. 지금 여당의 전략이 바뀐 거죠. 근데 국민들이 지금 이게 이 민심의 구조가 60%가 지금 이 부정을 하고 있고 이건 심판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속에서 또 이준석 대표의 그 저는 차재원 교수님 잘 말씀해 주셨는데 핵심적인 키워드는 그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 쥐락펴락 요거거든요. 이게 누구냐? 결국 이 민심 60%는 고기를 심판할 것이다. 그 이유를 가지고. 리얼미터 여론조사 그게 언제 겁니까? 요게 18일에서 22일 발표가 어제 난 겁니까? 네, 여기 초에 났어요. 월요일. 그러면은 윤석열 대통령 지지도도 있고 뭐 한동훈 비대위원장 어떻게 생각하냐, 김건희 특검법 어떻게 생각하냐 이런 것도 혹시 있나요? 그런 거는 지금 이번 조사에서는 많이 좀 없고요. 예. 다만 이제 곧 나오겠죠. 특검이 이제 처리가 되고 나면 예. 그거에 대한 여론 추이 조사는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총선에 도움 될 거냐 안 될 거냐 요거는 이제 여론조사 꽃에서 한 게 있습니다. 예. 그래서 도움 될 거다가 46.1, 도움 안 될 거다가 50.0인데 이건 아무래도 이제 국내임 지지층도 결집되어 있기 때문에 도움 될 거다라는 의견이 좀 높은 것 같아요. 예. 네, 근데 요거는 이제 약간 약간 컨벤션 효과 속에서 나오는 거라서 또 이건 사라질 여론이다라고 보고 있어요. 여론조사 전문가 이은영 휴먼앤데이터 소장 말씀을 들어봤고 이제 메시지 전문가 최수영 메시지 컨설턴트 의견을 들어보고 싶은데 어제 전반적으로 쭉 들어보셨을 거 아닙니까? 구체적으로는 하나하나 좀 이따가 비교도 좀 해주시고 분석도 해주시길 부탁드리는데 전반적으로 이준석 전 대표가 어제 기자회견에서 하고 싶었던 얘기는 무엇이었다고 보셨나요? 한 번도 가보지 않는 미래를 개척하는 게 정치인데 누구도 그 얘기를 하지 않는다. 나는 그 길을 가겠다. 그 저는 핵심이라고 봐요. 거부할 수 없는 미래. 이준석 대표의 책 제목이 거부할 수 없는 미래입니다. 그거를 여기에 조금 저는 구체적으로 서술했다고 생각합니다. 6천자로 녹인 게 저는 거부할 수 없는 미래의 핵심 메시지를 여기에 담았다고 봐요. 저는 그 책도 읽어봤기 때문에 대부분 거기 있던 내용들이 나왔더라고요. 예.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구체적으로 요소에다가 그 비유법을 잘 썼어요. 안에 이렇게 보면은 만수산 드렁치같이 얽혀 살 수도 있었다. 이 부분이 이제 이방원의 그 하여가죠. 근데 이제 바로 대꾸가 뒤에 나옵니다. 뭐냐면 내가 이 콜로세움에서 상대를 빌런으로 만드는 극단의 정치를 하고자 한다면 내가 100번 고쳐 죽는 한이 있어도 그 사람의 멱살을 잡고 이 아고라로 들어와서 미래를 얘기하겠다. 이거는 정몽주의 단신가입니다. 나는 정몽주의 길을 가겠다는 거죠. 이방원의 길을 나에게 제휴가 들어왔으나 나는 이방원의 길을 내가 끊고 나는 정몽주의 단심가로 가는 그 길을 가겠다고 확신이 선을 그었어요. 근데 그러면서 이제 구체성을 띈 정책을 얘기합니다. 바로 대한민국의 성장 엔진, 그다음에 교육개혁, 감군 정책, 킬러 문항, 국민연금. 바로 저게 좀 전에 박원석 의원께서 말씀하신 거였어요. 이게 전혀 표가 안 되는 얘기예요. 예. 표가 안 되고 상식적인 정치인이라면 선거를 앞두고 목전에 꺼낼 이야기가 아닌데 꺼냈습니다. 이게 뭐냐면 나는 미래형 정치인이고 이번 총선에서 내가 정치에 생명을 건 승부를 보지 않겠다. 다만 진지전 혹은 참호전을 통해서 내가 차후를 도모하는데 아마 그 시간은 나의 것이 될 것이다. 라는 용기 있는 정치인의 모습을 저는 보였다. 이것도 굉장히 눈에 띄는 대목이고요. 또 이제 제가 굵게 말씀드리면 또 마지막에 상계동 얘기를 합니다. 20만 상계동이고 근데 이걸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했어요. 왜 본인이 정치했던 데 하느냐 막 얘기하지만 저는 이렇게 안 봐요. 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강남 파라콘 출신이잖아요. 나는 하버드고 목동구이고 나도 하버드를 나왔지만 나는 서민의 자식이다. 나는 파라콘 사람이 아니다. 나는 같이 미래를 얘기하는 젊은 정치인이지만 상대는 엘리트지만 나는 당신들과 몸을 부대껴 살아온 사람이다. 여기서 차별성을 두고자 하는 것을 마지막에 한 거고 그런 점에서 뒤에 있는 동양화 병풍이 예. 저는 본인의 여유를 상징하는 거야. 여유와 서민을. 그러니까 내가 조급하지 않다라는 것을 백드랍처럼 이제 동양화가 깔려 있잖아요. 동양화가 여백의 선이에요. 그리고 그것은 이제 사실은 저게 아주 고관 대작집에 가면 걸리는 것들이 아니라 대부분 보면 우리가 식당 같은 서민들의 이제 예. 저는 거기에 이제 이미지를 왜냐하면 분명히 누가 얘기했을 거예요. 저게 카메라에 잡힌다. 저게 좀 약간 당신의 그 시선을 좀 분산시킬 수도 있다 했을 텐데 굳이 강해했던 예. 건 저는 그 용도로 생각합니다. 아니 그 그림 보면은요. 예.
그 배가 조그맣게 보여요. 노란색. 아. 거기 바로 옆에 보이거든요. 배가 있어요? 있어요. 그 허주가 생각나더라고요. 아. 빈배. 빈배. 예. 예. 그걸 노린 거예요. 그래서 저 마포 숯불갈비 선택한 게 그 그림이 있기 때문에 저길 선택한 거고, 마포가 또 들어가니까 더 거길 선택한 겁니다. 마포는 왜요? 왜냐면 지난번에 한동훈 그 비대위원장이 거기 마포 가겠다고 말이 있어갖고 저 여론조사 돌아간 적이 있었어요. 아. 졌죠. 이 정청래 의원한테 좀 졌지만. 그러니까 지역은 노원이라도 네, 네. 그 식당 이름은 또 마포 마포였어요. 숯불갈비더라고요. 네. 예, 원래 또 마포가 숯불갈비들이 좀 유명한 집이 많이 있지요. 아마 거기를 자주 가던 데인 것 같아요. 예, 행사도 그리고, 많이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뭐 상계동이 저런 기자회견을 할 만한 마땅한 장소가 없는 점도 좀 없지 않아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정치적 메시지는 그야말로 나는 이 서민들과 함께 호흡하는, 그리고 그렇게 성장했던, 그리고 그런 정치의 지향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라는 걸 보여준 거고, 동양화는 서양화가 없어서 동양화가 이상하니까 농담입니다만 그렇고요. 그래서 저는 어제 기자회견은 충분히 이제 예상됐던 메시지들이 나왔다고 봅니다. 이제 문제는 지금부터인데, 이제 메시지로 할 수 있는 거는 한계가 있어요. 근데 메시지가 아니고 이걸 이제 물리적으로 보여줘야 됩니다. 메시지 얘기를 좀 더 해보고 그다음에 네. 미래를 얘기해 볼까요? 저는 동양화 어제 보면서 그런 생각했어요. 저건 컨트라스트다. 그러니까 이제 대조하는 거죠. 동양화는 약간 좀 올드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올드한 배경 속에 비치는 참신한, 네. 참신한 또는 젊은, 한동훈보다 더 젊은 뭐 그런 것을 좀 노린 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었고요. 아무튼 좀 나름 여러 가지를 생각하는 게 느껴졌는데, 이어서 또 어제 기자회견 중에 중요한 부분 한번 들어보죠. 제가 하고자 하는 신당에서는 이러한 위기들을 정확하게 직시하고 당당하게 표 떨어지는 이야기들을 하겠습니다. 해열제와 진통제를 남발하여 이제는 주사바늘을 어디에 꽂아야 하는지도 모르겠는 대한민국의 중차대한 문제들을 솔직하게 다루겠습니다. 누군가가 또다시 콜로세움에서 상대를 빌런으로 만드는 정치를 하고자 한다면 저는 100번 고쳐 죽어서라도 그 사람의 멱살을 잡고 아고라로 다시 돌아와 다시 미래를 이야기하도록 강제하겠습니다. 한동훈은 딱 보니까 예, 지금 이번에도 역시 이제 단신가해가 그 부분 들어봤는데요. 이준석 전 대표가 자꾸 이야기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그런 거였던 것 같아요. 나는 좀 미래를 향해서 얘기해보고 싶었는데 부당한 세력에 의해서 짓밟혔다. 그렇지만 꾸준히 미래를 얘기를 해보려고 한다라고 하면서 또 마크롱 얘기도 했단 말이에요. 마크롱 얘기까지 한번 더 들어볼까요? 대한민국의 대통령 이하 대부분의 정치인들은 위의 열거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정작 권력을 가진 그들은 앞으로 길어야 10년 이상 정치를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 임기 중에만, 내 정치 생명이 다하는 데까지만 큰일이 터지지 않도록 관리하겠다는 그들의 정치가 어떻게 미래지향적인 정치일 수가 있겠습니까? 무책임한 현재의 위정자들과 다르게 저는 제가 지금 하는 주장과 선택에 대해서 30년 뒤에도 살아서 평가를 받을 확률이 높습니다. 누가 내는 대안과 제안이 더 진실하고 절박하겠습니까? 프랑스의 마크롱이 표 떨어질 각오로 연금개혁에 몸을 던진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결국 마크롱은 본인의 삶 언젠가 연금 고갈의 파고를 그대로 맞닥뜨릴 것이기 때문에 책임감 있게 진실하게 나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제 저 마크롱 얘기를 한 것도 결국은 차재훈 교수님. 예. 본인이 내거는 미래와 여러 가지 개혁 과제들에 마크롱의 어떤 그런 부분을 좀 접목시켜 보려고 하는 그런 의도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죠. 뭐 지금 마크롱 이야기를 연금개혁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뭐 마크롱이 집권하고 난 뒤에 가장 정치적 저항이 부딪혔던 것이 바로 연금개혁이 문제였거든요. 사실 뭐 작년에 정권 올해입니까? 그러니까 정권의 위기라고 뭐 그렇죠. 이야기할 정도였는데 지지율이 많이 떨어졌고. 예, 많이 떨어졌지만 그렇게 결국 간철시켜냈잖아요. 그러니까 일종의 눈앞의 이익보다는 국가적 그 대의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모습들을 아마 강조한 측면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마크롱이 말 그대로 지금 이 단기 필마로 정치개혁에 성공했던 대표적인 사람이잖아요. 예를 들면 그 과거 그대 정당에 있다가
본인이 정치개혁을 외치면서 이 지금 단기 필마로 대선에 도전해서 사실 프랑스 정치판을 완전히 바꿔놨거든요. 그러면서 본인이 집권하고 난 뒤에 새로 창당했던 당이 그 단독 가반을 차지하는 프랑스 이 정치에서 가장 혁명적인 상황을 만들어냈던 아마 그러한 이 과정을 본인도 상당히 떠올리면서 이 이야기를 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편으로 어제 그 이야기에서 특정인을 딱 이름을 거명하지 않았지만 이 지금 여기 제목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저만의 넥스트스텝 긋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넥스트스텝이라는 이 말 자체가요. 단순하게 볼 건 아니라는 거죠. 이 넥스트스텝이 사실 이 애플을 만들었던 스티브 잡스가 애플에 쫓겨나고 난 뒤에 사용했던 그 회사 이름이 넥스트스텝이었거든요. 그 넥스트스텝을 거쳐서 결국은 뭡니까? 스티브 잡스가 스마트폰을 만들어내고 하면서 결국은 다시 애플로 돌아가서 애플을 다시 장악을 했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자신만의 그러니까 넥스트스텝을 받겠다는 이야기는 내가 실종의 뭐랄까요. 당대표로 선출되면서 쫓겨났지만 그러나 바깥에서의 나름대로 혁신을 통해서 나는 친정으로 돌아가서 친정을 흡수하겠다는 그런 일종의 뭐랄까요. 이준석식 정치 레토릭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상당히 영리한 이 어법을 많이 구사하는데 그리고 아까 하이어가 단신가 같은 경우 있잖아요. 제가 그 이준석 대표하고 그렇게 방송을 많이 해보지는 않았는데 제가 방송할 때마다 느꼈던 장면이 뭐냐면 예를 들면 85년생이잖아요. 네. 90년대 이 구체적인 정치적 사건들을 상당히 잘 알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저 같은 경우는 저는 그 시대에 기자를 했기 때문에 저는 생생하게 기억을 하는데 그런 디테일한 것까지 상당히 잘 알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역사에 대한 관심 이런 것들이 있는데 특히 하이어가 단신가를 이야기한다는 부분은 일종의 뭐랄까요. 노장년층 세대한테도 뭔가 소구력을 가지고 있는 어법을 구사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또 이것뿐만 아니라 지난번 대선 과정에서는 또 뭡니까 이 그 윤석열 후보한테 이 비단 주머니 새겨준다 뭐 이런 삼국 이 뭡니까 찌에 놓는 여러 가지 에피소드를 이야기해서 소위 말하는 이 노장 청년들의 정세에도 상당히 다가가는 아주 영리한 어법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영리하게 어제도 영리하죠. 저는 표출된 것 같아요. 이준석 전 대표 정치 천재라고 봐요. 정치 천재고 지금 뭐 그 나이를 이야기하셨는데 그때 그 나이 또래가 그런 정치적인 비사를 다 안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어렸을 때부터 그쪽에 관심이 있었다는 얘기일 수도 있고. 그렇죠. 또 이제 미국 하버드에서 공부했다라고 하는데 의외로 또 사자성어도 많이 알아요. 많이 알죠. 문자 속에 깊어요. 네. 그래서 아주 참 특이한 친구구나 그런 생각은 제가 하지요. 제가 듣기로는 그 부친이 그러니까 그 유승민 전 의원하고 경북고등학교 동기 서울대 동기잖아요. 그 아버지의 경북고등학교 동기 모임에 어릴 때 아버지 손을 잡고 갔대요. 그러면 거기에 동기 중에는 유승민 의원도 있지만 김부겸 총리도 제가 동기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분들하고 계속적으로 옆에서 기동량을 하면서 그렇죠. 상당히 많이 어깨너머로 많이 공부를 한 거죠. 근데 지금 뭐 김종인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에도 가인 김병모 그렇죠. 선생 할아버지 따라다니면서 많이 또 정치를 한 거죠. 어려서부터 체화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일종의 뭐랄까요. 자기 스스로의 정치적 모티브를 갖고 있었던 거죠. 형성 과정이 그렇고. 그런데 지금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그렇지만 이준석 전 대표도 두 사람한테 딜레마가 있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한테 있는 딜레마라고 한다면 지금 이제 뭔가 새로운 혁신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국민의힘의 새로운 주자가 나타났다. 이제 한동훈을 중심으로 뭔가 좀 새롭게 바꿔서 총선을 치러보자. 이런 게 지금 의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당장에 한동훈 위원장한테 주어진 첫 번째 과제는 김건희 특검이란 말이에요. 이거를 막아 국민이 지금 60% 이상이 거부권 행사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걸 막는다. 그러면 너는 결국은 김건희 특검 막으려고 온 거 아니냐. 여기에 이 딜레마를 어떻게 넘느냐가 한동훈 비대위원장한테 주어진 딜레마라고 한다면 이제 이준석 전 대표한테 주어진 딜레마는 그걸 겁니다. 그래, 너 윤석열한테 당해가지고 이제 나온 거 알아. 그래가지고 네가 지금 미래를 얘기하면서 한번 당을 만들어 보겠다는 거 이해해. 그런데 너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 된 거 아니야? 그거는 너 어떻게 할 거야? 이런 부분에 대한 질문을 끝없이 받게 될 거예요. 선거 끝날 때까지. 그리고 네가 만들어 놓고 또 나올 때는 네 책임은 없냐? 이런 질문도 계속 들어올 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피해 나가는 것이 아마 이준석 전 대표한테 주어진 과제고 딜레마가 될 텐데요. 우리 오늘 댓글에 참여해 주시는 분들도요. 의견이 좀 갈립니다. 레모님 비판적입니다. 서민 코스프레 하려고 돌아가신 노회찬 의원 끌어들이면서 눈물짓 하는 모습도 가증스러웠네요. 고 노회찬 의원과 이준석의 노선은 전혀 다른 것 아닙니까? 이런 비판 주셨고요. 또 콩이맘님은요. 이준석도 말만 앞서고 요술로 국민을 희롱하지 말고 정책을 잘 만들어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기 바랍니다. 또 매봉 선생은요. 이준석 믿으면 안 됩니다. 무늬만 야당 총선 끝나면 도로 국민의힘으로 갈 게 뻔한데 이정희 깨달은 말씀님 토사구팽 당했다고 보면 됩니다. 현실 사탄에 정치는 서로가 서로를 잡아먹어야 사는 세상으로 악마적 정부라고 봅니다. 한 분만 더 소개할까요? 레드푸님 이준석은 그래서 국민에게 개고기 속여서 판 거 언제 사과할 건가요? 본인이 속았다고 눈물이나 흘리지 말고 국민에게 사과 먼저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은영 소장님, 네. 이준석 전 대표를 보는 그 국민들의 시각이 갈리는 것 같아요. 참 짠하다. 대통령 만들어줬는데 그 대통령한테 뒤통수 맞고 저렇게 하는 모습. 그다음에 또 하나는 지금 이 나라를 이렇게 절단나게 만든 대통령 네가 만들어준 거 아니냐. 바로 이 두 가지 점이에요. 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시청자님들이 진짜 균형 감각이 있으시다. 정치 십단들이시라니까요. 십단입니다. 저희가 지금 저도 이 방송하면서 너무 이준석 대표를 띄워주고 있는 거 아닌가 생각 잠깐 하는 사이에 댓글이 올라온 걸 들어보니까 정말 정치 십단들이시고 어쨌든 지금 이준석 어저께 전 대표의 이제 기자회견 장면을 보면은 그 앞에서 한동훈에 대한 비대를 엄청나게 띄웠기 때문에 상당히 풀이 죽은 상황이었거든요. 그것도 자기가 함께하는 동료들이 다 결합 안 하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외톨이 신세로서 정말 혼자서 가겠다, 단기 필마로 가겠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였기 때문에 결국에 저게 현실이거든요. 그리고 이준석 대표가 저 기자회견을 통해서 국민들께 하고 싶었던 얘기는 동정 여론을 만들고 싶었던 것이 아닐까. 나 혼자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미래 얘기를 한 거예요. 나 앞으로 잘할 테니까 좀 도와주세요라는 의미의 기자회견이었다고 저는 생각하고 다른 모든 장식들은 그거를 위한 하나의 다 액세서리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지금 여당 안에서 사실 지금 탈당 기자회견이거든요. 그 예전에 95년도에 DJ도 그 신당 창당할 때 국민회의, 새정치 국민회의 만들 때 엄청난 그 비난 속에서 창당을 할 때 대국민께 드리는 말씀 해가지고 그 신당 창당의 이야기를 쭉 풀어냈던 게 있어요. 지금 이준석 대표가 그거를 이렇게 그렇게 포커싱을 정확하게 하지는 않았지만 그 미래라는 의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풀어나가고 나는 롤모델이 마크롱 같은 사람이 되고 싶다라고 국민들에게 간접 사과를 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국민들은 이준석 대표를 심판하느냐 안 하느냐 이거는 지금 중요한 게 아니에요. 너는 좀 비켜 있고 너는 우리가 여러 가지 중요한 걸 처리한 다음에 너에 대한 건 우리가 다시 판단할게 이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중요한 건 이 한동훈 비대위 한동훈 그 비대위원장 그 연설을 들어보면 좀 황당합니다. 진짜 그 첫머리가 나는 되고 싶은 건 없는데 하고 싶은 건 많다 뭐 이런 얘기거든요. 진짜 황당한 비대위원장이에요. 이 사람이 도대체 뭘 하려고 하는지 그 기사가 그 핵심 주제가 없어요. 하도 말을 이말저말 많이 해놔가지고 이 비대위는 망합니다. 저는 그 얘기 하고 싶어요. 그 한동훈과 이준석 두 사람의 메시지 비교는 이따가 우리 메시지 네. 전문가 최수영 컨설턴트한테 한번 좀 더 깊이 있게 들어보기로 하고요. 그 딜레마 이 부분들을 어떻게 헤쳐나가느냐가 이제 결국은 세력을 어느 쪽으로 끌어당기느냐 하는 싸움이 될 텐데 박원석 의원 보시기에 승산이 어느 쪽에 더 있다고 보십니까? 이준석 전 대표가 단기 성과를 목표로 하면 그렇게 큰 성과를 거두기 어려울 거예요. 이게 이제 총선의 구도가 대선 2차전 성격이 굉장히 강하고 적어도 양쪽의 지지 기반 한 25%씩은 서로에 대한 증오와 복수심으로 똘똘 뭉쳐 있거든요. 그 사이에 틈이 별로 없어요.
그렇다 보니까 그걸 이제 모르지 않을 것 같고, 그래서 아마 정치 시계를 좀 길게 잡은 게 아닌가 이런 느낌을 받았고요. 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정치라는 건 어쨌든 그때그때 주어진 정치적 기회에서 성과를 만들면서 이걸 쌓아서 나가는 거지, 뭐 단박에 마크롱 같은 사례는 그게 흔치 않습니다. 그리고 마크롱 같은 경우에도 사회당 정권에서 장관을 했잖아요. 그리고 워낙에 프랑스의 양당제가 국민들로부터 진짜 혐오와 염증의 대상이 돼 있었기 때문에 그 가운데 정치적 기회를 잘 포착해서 단박에 그걸 엎은 건데, 한국 정치는 뭐 그와는 많이 다른 지금 상황에 있기 때문에 뭐 이준석 대표가 다음 총선이든 혹은 그 다음 대선이든 한 번에 이 한국 정치를 쪼갤 수 있는 이제 그런 가능성이 이렇게 많지는 않아요. 다만 이제 일단 당을 선언했으면 누구와 어떻게 어떤 모습의 당을 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국민들은 그것까지 보고 나서 판단을 할 겁니다. 근데 아직은 이준석 개인의 정당 이상의 그 느낌을 주지는 못해요. 그리고 이제 뭐 천하용인이라고 하는, 그건 사실 뭐 이준석 전 대표하고 한몸 같은 이제 그런 분들인데, 그 중에 한 분은 또 안 온다고 해서 최근에 뉴스가 됐었고, 다만 이제 국민의힘의 지금 공천 과정이 순탄할 것 같지 않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들어서서 하는 얘기들을 보면 상대를 향한 공격이기도 하지만은 그거를 국민의힘 내부에 갖다 들이대면은 국민의힘 내부가 이게 아마 거의 지금 폭풍전야 상황일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기회나 그 틈을 놓치지 않겠다 이런 생각을 이준석 전 대표는 하고 있을 겁니다. 특히 이제 영남 지역에 의석이 한 50% 정도가 지금 영남인데, 거기에 이제 상당수의 교체 가능성이 있고, 그 틈에 뭔가 일종의 이제 반사이익, 이착죽기 이런 것들을 아마 집요하게 할 거고요. 교섭단체를 선거 전에 만드는 게 목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지금 교섭단체를 이준석 전 대표가 선거 전에 만들 방법은 이삭죽기밖에 없습니다. 예. 지금 누가 이제 이준석의 가능성만 보고 이적할 사람은 지금 거의 없거든요. 뭐 그것도 제가 보기에는 하나의 기회일 수도 있다고 보고, 예. 중요한 건 어쨌든 지금 결국 이준석 전 대표 입에서 민주당을 향한 얘기는 한마디도 안 나왔습니다. 어제 양당을 통치하는 그러네요. 얘기는 나왔지만 거의 국민의힘 윤석열 정부를 향한 얘기만 나왔는데, 총선에서 어떤 전략과 포지션을 잡는지 이걸 좀 그 부분도 지켜봐야 될 아주 것 중요한 같아요. 대목이네요. 뭐 한동훈 이준석 관련해 가지고 우리 대군계 정치를 먼저 보시는 분들은 국민의힘 지지하는 분들이 별로 없어가지고 비판적인 글들을 많이 보내주시는 것 같습니다. 거짓말은 못 참아 아이디 쓰시는 분은 한동훈 정계 일성에 너무 충격. 국가를 위한 미래 비전은 1도 없고 오직 싸움닭 같았어요. 그런 걸 주셨고요. 준한님도 이준석은 양두구육 반성 먼저 하고 탈당 선언해야지. 김평환님, 이준석 너무 황당합니다. 총선 전까지는 국힘당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다. 그럼 총선 후엔 합친다는 것인가요? 글쎄요, 그런 것도 한번 좀 생각해 볼 만하네요. SMS님, 지금 동접 17,000, 어휴, 엄청나네. 좋아요, 구독 안 누르면 한동훈, 에이, 그렇게까지. 예, 감사합니다. 잠깐 옆길로 가서 차재현 교수 보시기에 내년 총선에 시대정신 말고 그 총선을 움직이는 동인이 뭐가 될 것 같습니까? 증오, 분노, 뭐 어떤 거가 될 것 같습니까? 저는 일종의 뭐랄까요, 지금 한국 정치의 가장 큰 문제라는 진영 간의 대립과 갈등에 대해서 중도층들이 일종의 뭐랄까 심판을 하는 그러한 상황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사실은 지난 정권 때 조국 사태 이후로 사실 아주 첨예하게 진영 간 대립과 갈등이 커졌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그러한 부분들이 지난 대선 때 용광로 속에 다 녹아서 이렇게 없어질 줄 알았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기대를 했을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뭐 그때 당시 유력 후보 두 사람이 사실은 거의 뭐 이 완전 극단적인 또 대결을 했기 때문에 사실은 그것이 이루어지지 못했고, 그래서 내년 총선에서는 상당히 아마 중도 무당층들의 입장에서는 한국 정치에 있어서의 뭐랄까요, 일종 통합과 합 뭐 이런 쪽으로 갈 수 있는 하나의 정치 세력들에게 좀 더 아마 좀 힘을 실어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한다면 이준석 전 대표 입장에서는 나름대로 어제 신당 창당은 나름대로 기회라는 생각도 듭니다. 앞서 뭐 말씀하신 것처럼 민주당에 대한 공격이 없다는 이야기는 결국 본인 스스로가 주적을
국민의힘을 지금 삼고 있다는 것이고, 국민의힘이 이 지금 예를 들면 그러니까 흔들릴 그 공간 속으로 자기가 파고 들어가겠다는 거거든요. 그 이야기는 쉽게 말하면 제3당의 구조, 아니 제3의 정치 세력이 사실 버틸 수 있는 공간이 그만큼 없다는 이야기하고도 같은 겁니다. 그만큼 한국의 그 국회의원 선거에서의 양당 구도가 워낙 강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일종의 뭐랄까요, 약점이고 하나의 고리일 수 있는 국민의힘에 대해서 자기가 또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에 그런 식의 아마 이걸 공략을 한다는 생각인데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국민의힘이 나름대로 지금 혁신과 뭐 변화를 하려고 하는 것이 한동훈 비대위 체제인데, 한동훈 비대위 체제의 그 성적이 결국은 아마 그 이준석 신당의 앞날을 좌우하는 중요한 하나의 그 지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잠깐만요. 속보가 떠가지고 이 내용 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김대기 비서실장이 사임을 했네요. 그리고 후임의 이관섭 정책실장, 그리고 새로운 정책실장에는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 내정해서 오늘 오후에 발표할 전망이라고 하는데, 이 김대기 실장 사임의 배경 한번 잠깐 짚어볼 생각입니다. 그런데요, 나는요, 윤석열 대통령 인사하는 거 보면 이해가 안 돼요. 정말 이해가 안 돼요. 지금 이관섭 정책실장 그전에 뭐 국정기획수석이었죠. 예. 이 간지 얼마나 돼요? 2달 정도밖에 안 돼. 한 달 정도 됐겠네. 그런데 지금 이번에 막 인사하고 막 다 바꾸고 그러면서 비서실장 가만히 놔뒀다가 이번에 비서실장 바뀌고 그 사람 2달 만에 또 이제 비서실장 시키는 거 아니에요? 박문규 산업자원부 장관? 그 3달 만에 또 지금 뭐 그만두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대통령 참모라고 하는 자리, 장관이라고 하는 자리, 여기에 대한 인식이 동네 이장도 이렇게 안 할 거예요. 그럼 뭔지를 모르겠어. 그러니까 뭐 그냥 술 먹다가 인사하나? 정말 즉흥적이죠. 물론 이제 총선 차출이 있어가지고 총선용 경력 관리 아니냐 그러면 이제 이런 비판이 나올 만큼 단타로 장관 차관하고 나간 사람들이 꽤 있는데, 총선이 급해져서 그럴 수 있다 치고, 근데 이제 어느 것보다 안정돼 있어야 될 곳이 대통령 비서실이잖아요. 지난번에 원래 비서실장도 바뀌는 거 아니냐, 수석들 5명 교체할 때. 그때 바꾸라고 그랬어요. 네, 그때 이제 당연히 바뀌어야 된다고 봤죠. 근데 유임하고 계속 갈 것처럼 이렇게 했다가 최근에 조금 구설이 있었잖아요. 김대기 비서실장과 관련돼서 아마 영향을 줬다면 그게 영향을 줬을 것 같은데, 그것도 좀 즉흥적인 거죠.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사실은 그 여전히 대통령직이 뭔가를 잘 모르는 게 아닌가. 그렇지 않고서 대통령의 가장 큰 권한이면서 가장 큰 메시지인 인사를 이런 식으로 한다는 게 누가 봐도 잘 납득 가능하지 않고 불안정하다는 느낌을 주는데, 그게 계속 반복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번에 이제 내각 인사도 보면 중기벤처부 장관 그 같은 경우에 청문회에서도 계속 지적이 됐는데, 물론 공무원으로 살았고 한 분이긴 하지만 그분의 전문성은 외교예요. 대사도 많이 했었고, 근데 그분을 중기벤처부 장관에 앉힌, 이렇다 할 납득 가능한 설명이 없어요. 알고 봤더니 본인 이제 그 남편이 본인 캠프 출신이고 이명박 정부 시절에 비서관 출신이고 뭐 이런 게 배경이잖아요. 결국에 이 윤석열 정부의 인사의 특징은 연고고 인연이고, 결국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자기가 그렇게 해서 챙겨야 될 사람, 사람 싶은 쓰는 사람. 거는 진작에 포기했어요. 네. 그리고 또 웬만한 사람 불러도 안 갈 거예요. 지금 누가 가서 거기다가 이름을 더럽히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아니, 인사라는 게 원칙이 있잖아요. 일단 대원칙은 인사를 통해서 국정 쇄신하는 또는 면모를 일신하는 그런 모습을 국민들한테 보여주고, 그리고 또 지도가 있잖아요. 단계가 있고 계획이 있고, 이번에 이렇게 끌고 가야 되겠다. 그러면 순서가 있는 건데, 국정원장, 차장 다 바뀌었는데 차장부터 먼저 발령 내고, 그러면은 또 원장은 와가지고 차장하고 뜻이 맞는지도 모르고 가는 거 아닙니까? 대통령이 다 하는 것도 아니고. 근데 우리 최수영 컨설턴트가 여권 사정에 좀 밝으시니까 김대기 실장 사임 배경은 뭐라고 봅니까? 그 배경은 저는 지금 박 의원님 말씀하셨는데 그 약간 구설이 좀 있었던 것과 함께, 그다음에 실제로 지금 뭐 그 이관섭 수석이 실장이 정책 실장이 거의 뭐 완톱처럼 이끌어간다는 얘기가 사실 있었어요. 네, 근데 그런 게 이제 작용한 것 같은데,
이게 사실 그 정부 입장에서는 총리하고 대통령 비서실장하고 국정원장은 빅3입니다. 그래서 이 세 사람의 인사는 일종의 국정의 국면 전환과 함께 대통령이 국정에 대한 방향을 어떻게 보느냐를 가늠할 수 있는 바로미터입니다. 그런데 실제 실장을 바꾸려면은 지난번 그 강서구 청장 보궐선거 직후는 이게 당대표로, 그러니까 당이 치른 선거니까 조금 뭐 무리가 있었다 하더라도 엑스포 유치 실패 때는 실장을 교체했었어요. 근데 그걸 벌써 한 달이나 지나서 이렇게 하니까 실기했다고 얘기를 무슨 의미인지를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혹시나 이제 김건희 특검법이 통과가 이제 이제 말하자면 도이치모터스법이 통과가 되는데 이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좀 이제 고려 차원에서 지금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조금 이제 내각도 일신하고 비서실도 일신하고 하는 그것을 보이기 위해서 오늘을 택하는 것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잠깐 드는데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인사가 과연 그러면은 연말정국에서 국민에게 공감과 국민에게 어떤 동의를 받을 수 있고 이것이 갖는 파급력이 결국 저는 정치는 어떤 결정으로 인한 영향이 어떻게 나오느냐가 중요한 거지 그 결정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니거든요. 그 결정에 대한 영향과 파급 효과가 어떻게 나오냐는 건데 저는 오늘 이 10시 오전 타이밍에 대통령의 비서실장 교체했다. 그리고 사실은 또 수평이동이잖아요. 정책실장이 간 거는. 그래서 이거는 좀 뭔가 어떤 의도했다, 그러니까 그 국면 전환을 굉장히 생각해서 내가 뭘 바꾸겠다 하기보다는 지금의 여권 상황을 조금 정리하기 위한 원포인트 인사로 봐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그 정리가 아니고 그 지금 아까도 대통령 지지율 얘기했는데 개각이 있었거든요. 연말에 개각이라는 거는 내년도에 국정 운영의 기조를 바꾸겠다라는 게 담겨 있는 개각인 거예요. 근데 변화가 없어요, 지지율에. 더군다나 지금 오늘 이렇게 비서실장 원포인트 이 개각이라고 그래야 되나. 뭐 이거는 그 내부 상황에서 그 대통령실 안에서의 뭔가가 지금 갑자기 우리 지난번에 외교부 일렬로 쫙 뭉탱이로 나갔을 때 다 했을 때 그때랑 비슷한 느낌이거든요. 이게 예. 그때도 그 여사님과의 갈등설이 나왔었어요. 저는 약간 그렇게 보였어요. 글쎄요, 아니 지금 그런 생각도 갑자기 들어요. 최근에 나온 여론조사 특검법 받아야 된다, 거부권 행사하면 안 된다가 6대3 정도 되나요? 네, 그렇게 나왔고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면 안 된다라는 거는 70%까지 70%.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정신이 똑바로 박힌 비서실장이라면 대통령한테 이거 거부권 행사하면 안 됩니다라고 그렇죠. 얘기를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렇죠. 혹시 그 얘기했다가 잘린 거 아닐까 그런 생각이 번뜩 드는데요. 저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비서실장을 바꾼다는 이야기는 국정쇄신이나 뭐 국정을 상당히 면모를 일신하겠다는 그런 의미인데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앞서 뭐 박원석 의원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김대기 비서실장을 둘러싼 찌라시가 지금 포철 회장 인선과 관련된 부분인데 이게 지금 또 상당히 경제계의 뜨거운 현안인데 여기에 뭔가 지금 문제가 생긴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제가 먼저 든다는 것이죠. 만약에 그러니까 그것 때문이라고 하면은 그건 뭐 수사해야지. 그러니까 뭐 이제 그다음부터 뭐 수사를 할 건지 안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예를 들면 국정쇄신이나 이렇게 한다고 한다면 타이밍을 제대로 잡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뭐 지금 김대기 비서실장에 대한 인책 이야기는 이태원 참사 났을 때부터 계속 제기됐던 문제거든요. 그리고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그리고 가장 가까이는 엑스포, 그리고 좀 더 가까이는 김건희 여사 명품백 사건, 이게 도출했을 때 참모들에 대한 여러 가지 정무적 기능, 뭐 대응 기능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가 여권 내에서도 상당히 빗발쳤던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이럴 때 사실 바꿔야죠. 근데 이렇게 안 하고 갑자기 바꾼다? 이거는 지금 뭐 지난 주말에 이 돌발 뉴스가 바로 김대기 비서의 찌라시 때문에 지금 이렇게 사법당국에 고발했다는 것인데 이거와 뭐 관련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또 한편으로는 지금 이제 후속으로 들어가는 분들 있잖아요. 이관섭 실장이 지금 비실장이 된다. 이것도 저는 상당히 좀 문제가 있는 인사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관섭 실장이 지난주 일요일 날 그 KBS 일요진단에 나와서 김건희 특검법을 거부하겠다는 이야기를 아주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했거든요. 쉽게 말하면 이 일종의 뭐랄까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들어서서 뭔가 해법을 많은 사람들이 기대하고 있는데 야 우리 답 정했거든, 넌 이렇게 답해 라고 지금 지침을 준 거와 똑같은 거잖아요.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이 지금 비실장이 됐다? 도대체 뭐가 바뀔까 하는 생각도 들고 또 한편으로는 성태윤 지금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잖아요. 이분이 제가 알기로는 대표적인 시장 자유 경제주의자거든요. 뭐 인터뷰 보시면 이분은 대한민국의 경제 규제이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그런 식의 논리를 설파하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일종의 뭐랄까요,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노믹스 이 아마 계속적으로 밀고 갈 그런 이 인사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좀 더 걱정이 되는 그런 인선인 것 같습니다. 근데 조금 최근에 이례적인 상황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관섭 당시 정책실장이 지난주 일요일날 KBS 더 라이브에 나와 아침 네. 그 열린 이루어진다. 이루어진다에 나와서 거부권 행사해야 한다고 얘기를 했어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저는 사실 그거 보면서 좀 이례적이다. 왜냐하면 정책실장이거든요. 물론 뭐 정책실장이니까 이제 대통령실의 입장을 이제 대변할 수도 있는 위치에 있긴 한데 그날 이제 공식적으로 그래서 모든 언론이 대통령실의 입장은 거부권이다라고 정리를 한 게 그 정책실장의 예, 발언을 예. 보고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지금 닷새 만에 이루어진 인사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실장, 비서실장에 대한 교체 수요 뭐 이런 요인 이런 거는 다 저희가 지금 다 출연진들이 말씀하셨는데 굳이 왜 이 타이밍이냐 그런 점들이 이제 저는 오늘 법안 처리와 좀 관련이 있지 않느냐는 자꾸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지금요, 약 속보가 막 뜨니까 이 시간이 또 속보가 많이 뜨는 시간 아닙니까? 그렇죠. 어제도 방송 진행하는데 이성균 씨 사망 소식이 전해져서 우리가 너무나 슬프고 놀랐는데 지금 이제 김대기 실장 사입 뭐 좀 바뀌었다 이거 나오는데 또 지금 독도가 계속 올라와서 이건 또 무슨 얘기인가 하고 지금 봤더니요. 아이 세상 이건 뭡니까 지금 오늘 뭐 주제를 못 잡겠네. 국방부가 최근에 장병 정신교육 자료 발간하지 않았습니까? 네. 거기에 독도를 센카쿠 열도, 쿠릴 열도와 함께 영토 분쟁이 진행 중인 지역이다. 이렇게 기소를 했다는데요. 아니 그래서 한일 관계에 부담이 될까봐 지도에서 독도를 뺐다는 건데 미친 거 아니에요? 미친 거죠. 어느 나라의 군대가 설사 분쟁 지역이라고 하더라도 분쟁 지역이라는 것도 말이 안 되는데 우리가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는데 그게 왜 분쟁 지역입니까? 그거는 일본의 관점이죠. 근데 설사 분쟁 지역이라고 치고 그 분쟁 지역이면 그걸 지킬 생각을 해야지. 그게 한일 관계에 부담이 된다고 그걸 뺍니까? 그게 저는 이 대한민국의 군대라고 할 수 있나요? 그러니까 저도 지금 보니까 예. 이 얘기를 했어요. 뒷말에 그러니까 분쟁 지역으로 인해서 한중일 그러니까 이렇게 중국, 러시아, 일본 등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게 언제든지 군사적 충돌도 발생할 수 있다라고 이제 약간 그 경계성으로 했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분쟁 지역임을 기술하면 안 되죠. 일본이 주장하고 있어서 군사적 충돌 발생 우려가 있으니 항상 만전의 대비태세를 기해한다라고 기술을 해야지 분쟁 지역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명시해버리면 일본이 이를 근거로 국제사법재판소라든가 여러 해외 여론전에 활용할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는 명백하게 이거는 뭔가 이 국방부가 좀 오류를 범한 것 같은데. 이게 이제 오류가 아니고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 이후에 한일 관계 뭐 나름 개선한다고 얼마나 많은 것을 지금 다 그냥 홀딱 볶고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사람들이 우스갯소리로 저러다가 독도까지 주겠네.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실현 가능성은 0으로 생각하고. 근데 이게 뭡니까? 사실은 이거 국방부에서 만든 이 군인들에 대한 정신교재가 5년 단위로 지금 발간이 되거든요. 그래서 2019년 정신 빠진 놈이 정신교육 자료를 만든단 말입니까? 2019년도에 놓고 이번에 내년에 적용할 걸 지금 만들어서 초안을 공개를 했는데 그저께 국방부 기자실에서 기자들이 문제 제기를 한 겁니다. 예를 들면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 완전히 찬사 일변도로 간다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이런 식으로 기술할 수 있느냐 부분을 이야기했던 거고 그리고 또 일본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 역사 문제와 영토 문제를 뺐다. 저는 뭐 그 초안 안 봐서 그러는데 그래서 이 국방부 기자들이 국방부 대변인하고 거의 설전을 벌였어요. 그래서 설전 벌린 영상을 제가 봤는데 네. 그런데 거기 독도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기자들이 그 문구까지는 못 봤던 것 같아요. 그런데 만약에 진짜 아까 지금 뭐 영토 분쟁의 뭐 대상처럼 이렇게 기술했다는 거는 정말 지금 어떻게 보면 이재경이 아닙니까? 내년 총선에 일본 국민들이 투표합니까? 아니 이게 좀 너무 심각한 문제인 게 우리 헌법상 어쨌든 국가는 영토 주권 국민이에요. 이게 국가입니다. 근데 이거는 주권과 영토를 포기하는 행위예요. 대한민국 국방부가 이런 행위를 했다는 건 그 자체로서 좀 위헌적 행위를 하고 있는 건데 이제 문제는 이제 국방부도 결국에는 대통령이 가리키는 외교안보 정책의 시그널 이거대로 가는 겁니다. 이런 가이드라인을 갖고 있구나 우리 정부는 이 한일 관계에 있어서 정치적 부담이 발생하면 안 되고
때문에 어쨌든 한일 관계의 정치적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뭐 이런 방안들을 궁리하다가 이렇게 얼토당토 않는 이런 내용을 포함시킨 건데 글쎄 이거 어떻게 뒷감당을 하려고 저러죠? 좀 이해가 안 되네. 디올 300님은요. 독도는 김건희 특검 물타기 집중합시다 이런 걸 주셨는데 저는 이런 말도 그냥 심상치 않게 들려요. 한동훈 비대위원장 와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뭐 나 총선 안 나간다 이거예요. 그럼 왜 왔지? 뭘 정치를 그럼 어떻게 해보겠다는 거지? 의회를 무시해버리겠다는 건가? 그리고 이제 저는 잠깐 갔다 옵시다. 그 인식 자체가 저는 매우 천박해서 정말 분노했는데 국회의원이라고 하는 자리를 감투라고 생각하고 어떤 보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녹취가 그런 부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 나는 그런 거 받으려고 하는 게 과실을 내가 소유하지 않겠다. 과실. 과실이라는 표현이 있죠. 아니 국회의원이 섬기는 자리지 그 과실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인식 자체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어떻게 정치를 보는지 제가 충분히 알 수 있었는데 그렇다고 하고 그다음에 이제 막 듣기 좋은 얘기를 막 하면서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포기하는 사람만 공천 준다. 국민들이 그런 거 좋아할 것 같으니까. 저런 얘기하면서 저건 다 물타기고 시선 흐리기다. 오로지 김건희 특검 막는 거 이거 하나만 너는 하면 된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면 그런 얘기가 해석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 독도도 김건희 특검 물타기고 김대기 비서실장도 그러니까 이 나라가 김건희만 살리면 뭐든지 다 내줄 수 있다. 이런 것까지 가는 것 같단 말이에요. 안 그래요, 이은영 소장님? 네, 맞습니다. 정말 그래요. 그래서 이준석 탈당 기자회견문에서 선출되지 않은 권력의 쥐락펴락 이게 정말로 와닿거든요. 그리고 오늘 이제 통과시켜야죠, 민주당이. 이 부분에 있어서 좌고우면하지 말고 빨리빨리 처리해야 됩니다. 이 독도 문제는 우리가 내일 다시 짚어보겠지만 지금은 국방부 자료에서 그렇게 이제 사라지고 또 뭐 분쟁 지역으로 묘사를 했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뭐 백소독 일본이 뭐 펴낸 거 이런 거 하나 가지고도 문제 삼고 그렇지 그렇죠. 않습니까? 네. 사실은 뭐 지금 군인들의 정신교육을 위한 일종의 교재인데 사실은 이 교재가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대통령이 국정 철학하고 상당히 이제 일맥상통하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의 그 역사적인 뭐랄까요, 그러니까 태복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일종의 뭐랄까요, 자책이나 자성이 전혀 없다는 것이죠. 사실은 뭐 지금 이번에 그 서울의 봄이라는 영화가 1000만 관객을 돌파했는데 저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사실은 이 윤석열 정부의 그런 역사 태행하고도 저는 상당히 그 일맥상통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이번에 지금 임명된 이 국방부 장관이 신원식 장관이잖아요. 예. 신원식 장관이 그러니까 12.12 사태를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일종의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나왔다. 그런 이야기한 사람을 지금 장관으로 발탁하는 대통령. 그리고 또 이 대통령도 전두환 정치 다른 거 빼고 정치 빼고 다 잘했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런 식의 역사적 태행을 갖고 있는 그러니까 역사 인식에 대한 심각한 오류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국정을 집행하니까 특히 지금 신원식 국방부 장관 같은 경우는 오직 북한 척결 그 하나의 모든 걸 초점을 맞추는 거지 않습니까? 그거를 위해서는 일본과의 군사협력 그리고 그거를 위해서는 걸림돌이 되는 모든 것들은 다 뛰어넘자는 그러한 사고방식들이 저는 이번에 그 그러니까 이 지금 전력 교재에 포함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국민들의 분노도 엄청납니다. 지금 댓글 보내주신 분들 거짓말은 못 참아님 영토를 포기하면 대통령 아니야. 준욱스님 특검법 물타기 하려고 독도를 영토 분쟁으로 띄우나? 수은이님 나라도 못 지키는 윤석열 대통령은 탄핵감. 이성희님 국방부 이름도 바꾸겠네 대한민국 자입으로. 쌍화탕 레지님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김건희 특검에 집중해야 합니다. 최키엄님 국방부 장관 탄핵하고 대통령 사과 요구하고 그렇지 않으면 헌법수호 의지 없는 것으로 탄핵해야 합니다. ANSB님 이슈를 이슈로 덮는 정부. 모발님 김건희는 지키고 독도는 내주고. 이건 정말 제가 너무 놀라워서
지금 이제 이 정부의 내각이 뉴라이트 인사들로 채워지고 있다라고 하는 지적과 비난은 쭉 있습니다만 특히 신원식 국방부 장관도 그런 인식을 많이 보이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죠. 그래도 지켜야 할 선이 있는 거죠. 근데 독도 문제는 이거 아니 총선 생각이 있다면 어떻게 이런 걸 하지요? 그러니까 이게 상식 바뀌고 정신 나간 짓인데 저는 이 정부가 한일 관계를 정상화한다는 미명하에 사실은 너무 많은 거를 양보하고 오히려 굴종적으로 보일 만큼 이제 국민들이 모욕감을 느낀 측면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이 강제동원 문제라든지 위안부 문제라든지 이 문제에 대해서 전혀 원칙 없이 대응을 하고 그래도 독도만큼은 건드리지 않으리라. 그거는 역대 어느 정권을 막 나오고 그게 보수 정부든 아니면 진보 정부든 이명박 정부 때도 한일 관계에 있어서 뭔가 무원칙한 모습을 보였다가 갑자기 MB 대통령이 돌변해가지고 독도 상륙을 하셨어요. 그것 때문에 또 한일 관계가 거꾸로 막 이렇게 냉각기를 갖는 그런 모습이 있었는데 그럴 만큼 이거는 이제 넘어서는 안 되는 선이에요. 근데 물론 이제 대통령의 메시지나 대통령 언급으로 나온 건 아니지만 국방부의 공식적인 자료로 이런 그 금기가 나왔다는 거는 글쎄 이거 어떻게 주워 담을까요? 예. 제가 보기엔 신원식 장관 저 경지라든가 뭘 해야 주워 담을 수 있지 그 정도가 아니면 못 주워 담을 것 같은데. 독도 문제는 내일 좀 더 정리를 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건희 특검 오늘 국회에서 통과되니까 이 내용을 다루고 마치려고 하는데 갑자기 그냥 두 가지 상황이 생겨서 좀 옆길로 샜다 왔는데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우리 최수영 메시지 컨설턴트 아까 부탁드렸던 네. 한동훈과 이준석 메시지를 좀 비교를 한번 해주시고 네. 그러면서 우리가 어떤 점을 좀 주목해야 되는지 얘기를 해주시면 좋겠는데요. 네, 그 이제 둘이 이제 그 내놓은 메시지가 이 한동훈 장관은 비대위원장은 이제 4천자, 이제 이준석 전 대표는 6천자 정도인데 그만큼 이준석 대표는 좀 구체적인 강론을 띄었어요. 근데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좀 두루뭉술했어요. 저는 예. 한동훈 장관의 핵심 메시지는 딱 하나라고 봐요. 바로 그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이 운동권 특권 세력과 개딸 전체주의와 결탁해 자기가 살기 위해 나라 망치는 것을 막아야 한다. 이게 핵심이에요. 나머지는 이제 거기에 대해서 정치적인 이야기도 했는데 제 보면 전부 이게 이제 뭐 인구 재앙이다, 한미 공조다, 대북 정책, 기후 변화 그건 이제 담론 수준의 얘기를 한 거고 이준석 대표는 딱 찍어서 구체적으로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구체라는 게 말 그대로 뼈와 살 아닙니까? 그 근데 한동훈 장관은 두루뭉술합법이 했는데 결국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운동권 청산, 그러니까 둘 다 똑같이 미래를 얘기했어요. 둘 다 똑같이 미래를 담론 제시했는데 한동훈 지명자는 운동권 청산이 새로운 미래를 열 수 있다고 얘기했고 이준석 전 대표는 극단 정치를 청산해야 새로운 미래가 열린다고 얘기했어요. 그 자체가 저는 굉장히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플로그에 이제 말하자면 이게 구조 흐름이 완전히 다른 거죠. 그리고 이제 한동훈 지명자는 그 이상의 얘기가 없어요. 오직 이제 말하자면은 완타겟을 한 거예요. 이재명 대표와 개딸 정치의 청산, 그 다음에 586 정치의 청산. 이렇게 해서 새로운 미래가 온다. 그러니까 저는 좌표를 정확하게 설정함으로써 내부의 결속을 더 다지고 포화를, 그러니까 우리 흔히 나오는 영화 대사, 난 한 놈만 때려. 아까 이제 아마 한동훈 장관의 핵심 메시지였고, 이준석 전 대표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래를 얘기할 때 이준석식의 미래, 그러니까 마크롱도 끌어오고, 여러 가지를 이제 소환하면서 본인의 구체적인 메시지를 내는 것 같고, 마지막으로 비유법도 좀 재밌는 게, 한동훈 지명자는 이제 뭐 처칠의 명언들 많이 이용했어요. 뭐 여기서 싸울 것이다. 무서부터 이제 용기와 공포도 이야기하고 그랬는데 반면에 이준석 전 대표는 이제 그 JTBC가 했던 왜 그 명대사들을 소환하고 이제 말하자면 좀 약간 말랑말랑한 구도를 선점함으로써 엘리트와 서민의 구도도 조금 강력하게 전선을 구축하려 한 것 같아. 한 그 정도로 제가 마무리 하겠습니다. 지금 뭐 속보 하나가 떴는데요. 네. 그 대통령실 대변인 서면 브리핑인데 윤석열 대통령 국방부가 최근 발간한 장병 정신교육 자료에 대한민국 영토인 독도를 분쟁 지역인 것처럼 기술한 것을 보고받고 결코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크게 질책하고 즉각 시정 등 엄중 조치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뭐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뭐 이게 화들짝 놀래긴 했네요. 앵커님 발언이 전달된다고 즉시 나온 거 보니까는. 네.
근데 이게 뭐 시정 장관 조치 바꿔야죠. 이게 아니고 장관 바꿔야죠. 장관 바꿔야죠. 아니 이게 결재를 받았을 거 아닙니까? 당연하죠. 그러니까 이 결재를 받았다는 것은 그것을 용인했다는 거 아닙니까? 정신이 다른 데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지금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돼요. 아무리 그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를 기술하기는 게 목적이라 하더라도 어떻게 그걸 분쟁 지역으로 우리가 여기다 규정을 합니까? 디파인을 그러니까. 합니까? 이거는 장관은 붕짜자, 대통령은 마시자 이거 아니에요? 그 지금 한동훈 메시지에 대해서 우리 최수영 평론가님 지적하신 내용들 공감하고요. 저는 한 가지 목적을 가지고 비대위원장이 된 것 같습니다. 김건희 특검을 맡겠다. 근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한동훈 장관이 전면에 서기보다는 대통령실과 원내대표가 전면에 섰어요. 그 부담은 한동훈 안에서 살짝 치우는 것 같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역할은 이재명을 썰어버리겠다. 이거 하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 기자회견문 내용도 그 얘기 빼고는 없어요. 그 얘기 빼고는 없고, 거기에다가 이제 결국엔 이재명으로 대표되는 586 특권, 그다음에 개딸 전체주의 이렇게 묶어가지고 그에 대해서 닥치고 공격하는 게 비대위원장으로서 나의 역할이다. 근데 이제 국민들이 한동훈 비대위원장한테 기대했던 목소리, 듣고 싶었던 목소리는 최소한의 자기 성찰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최소한의 자기 성찰이 없어요. 그런 거에는 아예 머릿속에 없는, 아예 마음속에 없는 생각인 거고, 당정 관계에 대해서 동반자라고 얘기했고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표현했잖아요. 그래서 한동훈을 비대위원장을 내려보냈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만약 이게 이제 차기 주자로 지목되고 있는 비대위원장이 와서 대통령 국정운영 스타일에 대해서, 수직적 당정 관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기 시작하면 권력 관계가 바뀌어버려요. 대통령 레임덕입니다. 그 다음날. 그거를 하지 않을 그런 확실한 믿을 수 있는 인물이라는 전제에서 내려온 거고, 저는 그 한동훈 장관은 아마 총선 때까지 계속 저 얘기로 갈 겁니다. 결국은 민주당과 이재명에 대한 공격 이외에 다른 내용은 없고 원포인트 릴리프로 등장했다고 봐요. 아니 그러려면 출마를 해야 되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너무 이상한 게 불출마를 하고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정치도 모르고 선거도 모르는 사람이 출마도 안 하면서 선거를 지휘한대요. 그러니까 선거 지휘가 아니고 그냥 dak공하고, 그리고 내부적으로 정리해야 될 것들 있잖아요. 영남 기득권 여기 한 큐에 다 날려서 그 자리에다가 대통령이 공천하고 싶은 사람들 꽂을 수 있는 그 칼잡이 역할을 할 수 있는 적임도 한동훈이다. 저는 그것 때문에 불출마를 선택했다고 봅니다. 기본적으로 정치 1도 모르는 대통령이 정치 1도 모르는 당대표를 만들어가지고 지금 선거를 치러보겠다고 하는데, 이렇게 저게 국민의 힘이 아니고 검사의 힘이 된 거예요. 그야말로. 그래서 저는 저 실패할 거라고 봐요. 국민들 그렇게 바보가 아닙니다. 한동훈이 조금 세련된 이 스타일을 갖고 와서 무슨 미국 정치의 레토릭 써가면서 동료 시민이 어쩌고, 뭐 용기와 헌신이 어쩌고, 그거 미국 정치인들이 입에 달고 사는 얘기예요. Courage and Devotion, My Fellow Citizens. 이제 그런 어떤 레토릭으로 이 정치도 무지하고, 그다음에 어떤 철학도 없고 어떤 비전도 없는 본인의 한계를 가리려고 한다 그래서 그게 가려지냐고요. 그러니까 결국 저는 이제 민주당이 지금 안으로 내재된 민주당의 리스크가 있습니다. 그 리스크를 어떤 식으로든지 다음 총선을 앞두고 해결한다면 이거는 지난 총선 이상의 성과를 기록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오늘 국회 본회의에 이제 특검법안이 자동 상정이 되니까 표결을 할 겁니다. 민주당으로만도 통과가 가능하니까 김건희 특검법안은 통과가 될 텐데, 문제는 거부권 행사할 거냐 하는 겁니다. 지금 뭐 일단 입장은 거부권 행사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만, 거부권 행사하면 특검하는 것보다 더 힘들 수도 있습니다. 이 상황을 바라보는 여야 대표의 얘기, 지금 이제 여당 대표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됐습니다. 들어보시죠. 아직 통과되지도 않지 않았습니까? 저는 그 법이 총선용 악법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죠. 그 법을 통해서 4월 9일, 4월 8일, 4월 10일에도 계속 생중계를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총선 그렇게 치르겠다는 법? 저는 그거는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는 것이고 국민의 선택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총선용 악법이라고 말씀드린 건데, 그걸 과연 민주당이나 다른 당들이 통과시킬지 한번 보죠. 아직 통과도 안 됐으니 거부권을 얘기할 단계도 아닙니다. 저는요, 저 부분 들으면서 좀 이해가 안 됐어요. 차재형 교수. 예. 두 가지인데. 예. 4월 8일, 4월 9일, 10일 계속 생중계하면서 이렇게 틀겠다는 거 아니냐. 예, 예. 아니, 조정해가지고 그날 중계 안 하게 하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예.
그렇게 해서 보여주는 것이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는 것입니까? 네. 국민의 눈과 귀를 열어주는 것입니까? 근데 눈과 귀를 가리는다고 이야기를 해요. 뭐 지금 뭐 여당의 논리로 한다면 뭐 한동훈 비대위원장 목소리처럼 그렇게 이야기가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 저는 사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출범하기 전에 제가 뭐 여러 방송에서 그 이야기를 했어요. 한동훈이 성공하려고 하면 윤심을 한심하게 만들어야 된다. 예, 그러니까 윤심이라는 게 윤 대통령이 뜻과 의지대로 그러니까 정부 여당, 특히 여당이 움직이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상당히 국민들이 분노한 거 아닙니까? 결국 이준석도 튀어나온 이유도 바로 윤심 때문에 튀어나온 것인데, 그렇다고 한다면 그럼 자신이 지금 여당의 대표가 되면 한동훈의 생각과 이 뜻과 의지대로 당을 끌고 가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 첫 번째의 가장 큰 장애물이 허들이 저는 김건희 특검법이라고 봤거든요. 사실은 오늘 지금 통과되는 법에 대해서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어떤 것도 할 수 없습니다. 지금 뭐 일단 통과되고 난 뒤에 문제는 이제 거부권인데요. 거부권은 지금 일단 대통령하고 지금 뭐 대통령실에서 행사한다고 하는데, 문제는 그러면 이 거부권은 행사하지만 여기서 한동훈이 소위 말하는 정치적인 뭐랄까요, 운영의 묘를 발휘할 수 있느냐 이 부분이죠. 예를 들면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한동훈이 지금 이 김건희 특검법을 악법이라고 하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뭡니까? 총선에 악용한다는 거잖아요. 막 4월 8일, 10일 뭐 생중계에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면 예를 들면 특검법 받는데 첫 번째 뭐 예를 들면 총선 이후에 하자는 식으로 역장을 한다든지, 저는 뭐 그거 갖고도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만, 예를 들면 총선 전에 특검한다. 특검하되 단 이 지금 소위 말하는 독수조항, 이 부분은 여야가 합의로 해서 예를 들면 독수조항을 좀 빼자. 예를 들면 지금 특검 추천을 민주당과 정의당이 하도록 돼 있는 걸 갖다가 대한변협에서 한 4명을 추천하면 그중에 2명은 민주당과 정의당이 선정을 하고 수사 범위를 줄이고 피의사실 공표하는 부분도 상당히 타이트하게 하는 그런 식의 역제안을 만약에 한다고 한다면 민주당이 상당히 딜레마에 빠질 거예요. 이걸 받을까 말 건가. 근데 그런 정도의 안을 과연 낼 수 있을 거냐 이 부분이죠. 제 생각에는 거의 불가능하다 보거든요. 저는 지금 차 교수님 말씀에 동의하는데, 이게 정상적인 정치면 어쨌든 김건희 특검을 받건 안 받건 저렇게 역으로 역제안을 할 거예요. 그 역제안을 하면 민주당이 딜레마에 빠질 뿐더러 민주당이 수용하면 어쨌든 총선 전에는 안 하는 거고, 민주당이 거부하면 명분이 저쪽에 일정하게 쌓이는 거거든요. 근데 아예 그런 정치를 안 해요. 여기 성역입니다. 건드리면 안 되고 입덕번끈 하면 안 되고, 경로가 또 나왔잖아요. 경로. 국민의힘 내에서 이제 그런 해석이 한동훈 장관 그 비대위원장 내정 이후에 나오니까 경로했다. 그리고 일요일이 아니죠. 크리스마스 날 당정대 회의 열어가지고 정리를 해버렸어요. 어떤 분은 글을 그렇게 올려서 이제 경로라고 표현하지 맙시다. 주사라고 합시다. 아니 그래서 지금 김건희를 우리가 선출한 게 아닌데 헌법상 불소추 특권을 누리고 있어요. 사실상 김건희가. 그 대통령하고 같은 반열에서 지금 누리고 있는 겁니다. 근데 저는 이 정부의 검찰이 1년 반이나 지났으면 아주 임기 초에 내지는 취임도 하기 전에 그냥 수사해가지고 정리할 수도 있었습니다. 근데 왜 못하느냐. 이게 자칫하면 훗날 직권남용이 돼서 그 윤석열이 그 직권남용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처벌했습니까. 그거를 이 검사들도 다 알거든요. 그러니까 손을 댈 수 없는 그런 어떤 혐의가 나온 거고, 윤석열 대통령 수사검사입니다. 누구보다 잘 압니다. 대충 사건의 개요만 들어봐도 이게 사건이 될지 안 될지 알아요. 그래서 결사적으로 저는 맡고 있는 거라고 봐요. 어쨌든 임기 끝내고 보자. 근데 저게 임기 끝난다고 끝나집니까? 임기 끝난다고 해서 공소시효가 그냥 없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수사를 개시한 시점부터 공소시효는 정지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저거는 언젠간 맞아도 맞을 일인데, 결국 국민의힘도 저거와 함께 다 같이 몰락하느냐 아니냐 이 기로에 서 있는 건데, 한동훈이 비대위원장 온 이상 방법이 없습니다. 같이 몰락하는 거예요. 최선 컨설턴트 보시기에 거부권 행사할 것 같습니까? 뭐 지금 수순은 그게 아니겠습니까? 그래도 될까요? 뭐 부담을 감내해야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 지금 원내대표 얘기는 제가 얼핏 보니까 우리는 특검법에 대해서 이것이 악법이라는 여론전을 행사해서 총선 때까지 국민들이 객관적이고 균형 잡힌 판단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하겠다는데, 그건 말이죠. 사실은 이게 무슨
저도 어디 가서 뭐 설명을 하고 여기에 대한 방어를 하고 할 때도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이게 정말 그 받아들이는 이른바 청취자나 시청자 뭐 누구든 과연 이것을 받아들일까라는 지점에서 저도 곤혹스러울 때가 있거든요. 근데 어찌됐건 이게 지금 여론조사에 잡히는 것처럼 거부권의 행사가 곧 이제 총선 전국으로 넘어가는 건데 어떤 방화벽을 치더라도 이 부분은 중도를 이끌어오기에는 굉장한 저는 어쨌든 부담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득실을 보는 것보다 오히려 김건희 망신이라도 조금이라도 얼굴 나타내는 것 원치 않는다가 더 큰 것 같아 보이긴 했는데 그래도 일단 총선에서 지면 윤석열 대통령 거의 이제 완전히 끝장나는 것을 누구나 알잖아요. 그럼 득실을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을 텐데 지금 뭐 대통령이 윤석열이지만 나라를 대통령 혼자 끌고 갈 수는 없는 거잖아요. 죽으면 다 같이 죽으니까. 그러면 야 그거 안 받으면 우리 다 죽어라고 하면은 이거 뒤집어질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제 전략적인 차원에서 봤을 때 이은영 소장님 차라리 지금 거부권 행사에서 욕 엄청나게 먹고 그냥 가서 선거 치르는 것이 어설프게 지금 여론 높다고 특검 받아가지고 그때 가서 완전히 터지는 것보다 낫다 이런 판단을 했을까요? 지금 제가 이제 청와대에 근무해봤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 이제 참모들이 올리는 게 바꾸서 시간을 벌자. 그리고 뒤로 그렇게 되면 뒤로 딜레이가 된다라는 걸 올릴 거예요. 근데 그게 이른바 조건부 수용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조건부 수용이고 사실 그 논의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동훈 장관이 거부권 논의 단 게 아니다. 그 다음에 총선 후에 정쟁으로 비화될 수 있기 때문에 총선으로 미루자. 뭐 그러고 나서 받자. 이런 이야기를 잠깐 했었어요. 그 이야기가 나오자마자 아까 말한 이관섭 등등이 나와서 거부권 행사할 거다라고 바로 기조를 바꿔버린 거는 결국 당사자 김건희 여사가 난 못 받아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그렇게 간 거고 오늘 김대기 비서실장도 아마 이 비둘기파 쪽에 속했을 거예요. 분명히. 예, 그래서 이렇게 간 건데 지금 여러 가지 한꺼번에 복합적으로 이루어지는 이 위기 상황을 볼 때 거부권 행사되면 이거 완전히 탄핵 국면으로 비화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저는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우리가 좀 염두에 둬야 된다는 생각이 수용할 있어요. 가능성? 예, 그렇죠. 소위 말하는 이제 6.29 선언 네. 같은 그런 걸 갖다가 할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한동훈이 수 받아라라고 그렇죠. 건의하고 아까 제가 그 영광을 말씀드렸잖아요. 한동훈에게 주는. 그렇죠. 그러니까 성탄절 날 고위 당정대 회의가 열려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새로운 비대위원장이 와서 자신의 정치적인 보관과 뭔가 정치력을 발휘할 공간이 필요한데 당정대에서 안 된다고 결정을 해버리는 것 자체가 좀 이상하다. 이런 부분 들어가니까 지금 우리가 지금 다 이야기하듯이 그럼 한동훈 지금 핫바지 아니야? 그럼 한동훈 도대체 뭐 때문에 왔는데 그런 식으로 많은 사람이 생각하고 있을 때 소에서 이제 이 배드캅의 역할을 당정대가 하고 뭐 그런 식의 생각도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해봤는데 근데 제가 사실 어디에 가서 이야기를 했어요. 이야기하니까 재밌다 이랬는데 오늘 제가 돌아가는 상황을 가보니까 그 시나리오는 말 그대로 시나리오에 불과할 수 있겠다. 근데 교수님 예. 그게 살 길이잖아요. 살 길이죠. 살 길인데 제가 쭉 지켜보니까 이 정부는 꼭 살 길을 피해 다닙니다. 그리고 이렇게 가는 게 맞다. 그렇게 많은 국민들이 생각하는데 한 번도 그렇게 가지 않아요. 참 묘한 정부예요. 그런데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에 이번 총선에서 지금 지게 될 경우에는 윤석열 정부뿐만 아니라 보수가 완전히 몰락하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한동훈이라는 사람이 정말 스마트하고 똑똑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 상황을 제대로 직시를 해야죠. 직시를 해서 어떤 식으로든 이 대통령을 구워 삼든 아니면 대통령이 일단 정치적 반란하든 뭔가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는 한동훈의 미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미시적으로 한동훈이 이런 역할을 해서 어떻게든 이걸 국면을 넘어가야 한다라고 지금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지만 서울의 봄을 보면은 결국 전두환과 노태우의 관계는 노태우는 전두환을 짓밟고 일어설 수밖에 없는 운명이거든요. 한동훈도 마찬가지 운명이에요. 이거는 여기 단기 국면을 넘어가는 거가 중요한 게 아니고 결국 그 운명의 구조가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선택한 카드 안에 이미 다 전체의 몰락이 들어가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이제 노태우는 전두환하고 육사 동기예요. 그리고 공부를 노태우가 훨씬 잘했어요. 거기는 경북고등학교를 나왔고 저긴 대구공고 출신이고 때문에 노태우의 마음속에는 전두환이 어쨌든 먼저 대통령이 됐지만 어쨌든 동등한 생각이 있었는데 한동훈은 감히 그런 생각을 못합니다.
저거는 그냥 부하가 아니고 제가 보기엔 가신반열입니다. 왜냐하면 김건희 여사하고 카톡을 많이 주고받은 거 아니에요. 그게 결국에는 일종의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이 한동훈한테 이 검찰총장의 부인이 대통령 후보의 부인이 지시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가신들이 하는 짓이죠. 그래서 한동훈에 대한 환상이 너무 크다. 국민의힘 내부도 그렇고 언론도 그렇고 절대 한동훈은 그거 못한다고 보고요. 제가 보기에는 원포인트 릴리프로 온 겁니다. 총선 끝나고 적당히 총선에서 상황 관리가 되면 다시 내각으로 오든가 아니 본인이 출마도 안 하고 국회의원도 안 돼가지고 그 긴 시간을 뭘 할 거예요. 다른 경력 관리를 할 거고 때문에 저는 국민의힘 내부에 특히 이제 수도권 출마하려고 하는 분들이 걱정하면서도 한동훈이 등장하면 이 정도는 하지 않겠나 이런 기대를 했었는데 헛된 기대라고 봐요. 그러니까 저도 이게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집권 4년차 정도에 지르는 총선이라면 6.29 이상의 것이 나올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지금 집권 2년이 채 안 됐어요. 그 상황에서 사실 이런 특검 수용 같은 경우는 대통령의 리더십이 사실상 무력화되는 순간일 겁니다. 그걸 과연 여권이 수용할 수 있을까? 전 쉽지 않다고 보고 오늘 그런 점에서 이관섭 실장이 실장으로 이동한 것이 비서실장으로 이동한 건 굉장히 좀 유의미한 의미가 있다라고 저도 자꾸 보여지고 그리고 이제 6.29 선언 같은 그런 파천왕적인 그런 결단을 하려면은 그런 어떤 것들이 약간 그 군불이 좀 떼줘야 돼요. 근데 지금은 뭐 군불이라고 볼 수 있는 징후들이 거의 없습니다. 집권한 지 1년도 안 돼서 대통령 부인이 민간인한테 고급 명품백 받는 나라도 처음 봤습니다. 창고에 있다지 않습니까? 받은 거 아니에요? 안 받았다잖아요. 엊그저께 우리 백운계 정치 1번지 댓글 달아주신 분이 아주 기상천외한 아이디어를 주셨는데 특검법을 받게 하는 방법이 있대요. 혹시 뭔지 아세요? 디올 가방에 넣어서 보내주면 그 특검법은 받을 거다. 예, 오늘 토론은 여기까지 하죠. 라이브로 진행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준비한 주제 외에 또 새로운 뜨끈뜨끈한 이슈들이 올라와서 토론이 더 뜨거워졌던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 비대위원 명단이 나왔는데 뭐 기대할 게 없네요, 별로. 다 아는 분들 박은식, 네. 김경률, 김경률. 박은식, 보은 아니 박은식이라고 박민식이죠. 예. 누구예요? 김경률, 예. 민경우, 김예지, 민경우라고 이제 그 운동권 민경우인지하고 깜짝 놀랐네. 구자룡, 예. 최근에 영입된 변호사, 또 장서정 이분은 뭐 보육 전문가인 것 같고요. 예. 그다음에 의사 한 분 한지아라고 여성, 그다음에 박은식이라고 호남 대한포럼 이분도 의사죠. 맞아요. 의사가 많네. 21세 된 윤도현이라고 아마 무슨 온라인 스타트업 대표인 것 같고. 지난번 그러니까 여덟 인재 명이나 영입한 거와 인재 영입한 인사들을 지금 배치시킨 거예요. 비대위. 예. 재활용? 탈북 청소년. 그것도 내일 한번 좀 짚어보지요. 이수정 교수는 빠졌습니다. 왜 안 간다고 본인이 한 거예요? 고사했답니다. 선거 그러니까 왜 치 고사한 거예요? 격전지라서 지역구에 몰입한다는 게 이유였다는데 저도 그럼 정확히 모르겠어요. 나름 뭐 분석을 해보니까 저거 계속 대표할 것 같지가 않아서 안 가는 거 아닌가. 분석 전문가죠? 프로파일링을 해봤겠죠. 예. 백운계 정치 1번지 매일 기록을 깨주시는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또 동시 접속 기록을 깨주셨는데요. 19,000분이 넘게 접속하셨네요. 19,305분. 예, 감사합니다. 슈퍼챗 보내주신 분 소개하겠습니다. 디올 300님. 김건희 특검에 집중합시다. 자고 오면 그만해요. 보스형님 TV님. 어제도 오늘 또 내일 또 독도는 우리 땅. 그렇죠. 이연화님. 김지인호님. 10만 넘어 100만 가야지요. 예, 슈퍼챗 보내주신 분 감사드리고요. 또 정기 후원에 참여해 주신 여러분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정의와 상식을 바로 세우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항상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네 분 패널 차재훈 교수님, 최수영 컨설턴트님, 이은영 소장님, 박우석 의원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내일은 금요일이죠. 그렇습니다. 올해 마지막 방송 되겠는데요. 내일도 여러분들 신선한 이슈로 함께 생각하면서 백운계 정치 1번지 꾸며보겠습니다.
내일 오전 11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